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노동시간 감축, 삶의 질을 위해서나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서나 중요하다 이렇게들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낮은 임금 때문에 더 일해서라도 수입을 늘려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일부러 휴일을 길게 만들어 놔도 해외로 빠져나가 돈을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휴일 느는 건 좋은데 어떤 점을 보완해야 더 의미가 있을까요? 전문가와 첫 번째 인터뷰에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사실상의 인수위 성격을 지닌 국정기획위원회, 경유세 인생이나 조세정책 변경 등 다양한 공약 이행의 준비를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기재부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는 경제정책 일부에서 이견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조세정책은 기존의 장기계획과 방향이 전혀 달라질 거다, 이런 전망도 나왔습니다. 어떤 방식의 조세정책이 자리 잡게 될지 전문가와 함께 전망해봅니다. 월요일은 생생 장바구니 준비했습니다. 변화무쌍한 날씨 속에서 장바구니 물가와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립니다. 2017년 7월 10일 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출발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다. 이건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 멕시코와 거의 1, 2위를 다툰다. 이런 노동시간 얘기도 나왔었죠. 그래서 대선 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 중 하나가 대체 공휴일을 확대하고 요일 지정 공휴일 같은 것들을 도입해서 좀 쉬는 날을 늘리자, 이런 얘기입니다. 국민들이 쉴 수 있게 하는 건 반가운 얘기입니다만 이 쉰다라는 것 배경 뒤에는 여전히 다양한 문제점들이 그대로 상존해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이 소속돼 있는 중소기업 경우에는 쉰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또 경제적인 이유까지도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또 내수 증진도 여러 가지 추진 사항에서 어떻게 고려해야 더 효과가 있을까요?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돈 교수 연결해서 얘기 들어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국정기획위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 요일 지정 공휴일 또 대체 공휴일을 확대한다. 최대 한 3일까지 늘어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기존의 휴가보다. 네. 국민의 휴가권을 보장하고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원론적으로는 휴일이 일단 늘어날 것이고요. 그러므로 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네. 그게 이제 모든 국민에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네.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랄까, 또는 정부의 방침을 수용할 수 있는 대기업들 일부만 적용되는 문제니까, 네. 그런 부류의 공무원들이나 일부 대기업에게는 삶의 질을 늘릴 수 있는,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하지만, 네. 그렇지 못한 분들한테는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고, 네네. 또 이렇게 휴일이 늘어남에 따라서 오히려 장사라 할까, 영업에 있어서 네. 어려움이 오는 부류도 있기 때문에 네.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고 이렇게 혼재해 있는 제도인 것 같아요. 예, 일단 기대 효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온도차가 있을 것이고 또 소상공인 중에서 쉼으로 인해서 또 반갑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일단은 네. 정부가 이렇게 공휴일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근로시간 단축은 좀 별개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일단 근무에 대해서 좀 제도를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은 정부의 기대 효과는 일단 내수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출 수 있나요? 예, 일단은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하죠. 네네. 가야 하고 또 대한민국이 OECD 여러 나라에 비해서 근무 시간이 굉장히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우리가 근무 시간을 조금 줄이면서 삶의 질을 제고해야 된다는 것은 그건 맞는 방향은 맞는 방향이다. 네. 그러나 그 방향대로 갈 수 있는 분들이 있고 네. 그러지 못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조금 점진적으로 네. 조심스럽게 저는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특히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래 전서부터 이런 요일 지정 공휴일 네. 그리고 대체 공휴일 이런 제도를 이미 오래전서부터 정착이 됐거든요. 예, 해피 먼데이라고 했죠. 링컨 대통령의 탄신 기념일은 몇 월 몇째 첫째 주 월요일로 한다. 이렇게 네. 월요일로
공휴일을 정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휴일이 늘어나는 휴일이 늘어나는 네네. 그런 제도를 오래전부터 채택해 왔었어요. 네, 이 선진국도 이미 도입했다라는 소개까지 해주셨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해피 먼데이라고 해서 이렇게 또 월요일을 지정해서 쉬는데 문제는 선진국 같은 사례도 좀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바와 비슷한 상대적 박탈감이랄까요? 또 온도차라든가 그런 것들은 없었을까요? 뭐 도입 과정이 굉장히 좀 점진적이었습니까? 일단은 일본이나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경제적 수준이 받쳐주니까 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이 양극화가 그렇게 네. 심한 문제가 아니니까 네네.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놀아도 되지만 조금 더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네네. 즐거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공휴일 때도 일을 하는 그런 자영업자들이 많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특히 그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이 미국이나 일본 같지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 휴가를 떠나버리면 네.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은 가게를 열어봤자 오히려 장사가 더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약간은 조금 피해라고 할까? 박탈감이라고 할까? 그런 네네. 게 예상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존의 이 보편적인 경제력의 차이도 사실 중요한 조건인데 말씀해 주신 양극화 부분에서 좀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게 있는데 이를테면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얘기해 주신 것처럼 중소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내가 노동시간을 좀 더 많이 하더라도 수입이 좀 늘어야 된다. 일단 그렇죠.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수입이 적기 때문인가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교수님? 일단은 이제 예를 들어서 가게 같은 경우를 들어보면 네네. 하루 일을 안 하면 임대료를 안 내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 그대로. 일을 안 한다고 네. 비용이 안 들어가 물론 인건비는 안 들어갈지 몰라도 네네. 일을 안 한다고 하면 일단은 비용은 계속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쉴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요. 네네. 또 일을 한다 하더라도 다들 휴가를 가고 예를 들어서 열흘 정도 장기 휴가를 가버리면 대부분들이 지방 아니면 국외로 빠질 텐데 네. 그렇게 되면 동네 상권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큰 어떤 장점, 즉 국민의 살 권리를 제고한다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은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또는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약간은 감안을 해주고 네. 세금이랄까 또는 전기값이라 할까 그런 면에서 어떤 중소 영세 상인에 대한 피해에 대한 어떤 그런 대비책도 네. 조금 마련해주고. 저는 이런 제도가 점진적으로 시행되어야 큰 마찰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요즘 여러 가지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좀 더 세심하고 세밀하게 이런 부분들까지 대안을 세워놓고 추진한다면 더 힘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휴가권도 휴가권이지만 내수 얘기 앞서 잠깐 나눴었는데요. 네. 이게 사실은 메르스 때문에 그 이후에 임시 공휴일 같은 것들을 열었고 무슨 데이 열어서 사실상 효과가 좀 있었다. 이게 당시 기재부의 분석이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요일 지정 공휴일에서 좀 더 쉬게 되면 사회경제적 순편익도 생기고 고용 창출까지 기대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내놨거든요. 이 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말 믿지 않습니다. 네. 난 제가 경제학자인데 명색이 네네. 이 어떻게 12조 44조의 편익이 나오는지 저는 그 계산이 의아스럽기 짝이 없고요. 네네. 과거에 2015년에 메르스 효과도 그러고 과거에 여러 가지 징검다리 휴일을 연휴로 하면서 우리가 느꼈던 이것이 한국의 경제에 또는 내수에 미치는 영향은 진짜 사소하다. 네. 자꾸 이런 것을 가지고 내수가 살아나니까 이런 공휴일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면 네네. 소위 영세 중소상인들은 더 자괴감을 느끼는 거죠. 네. 그런 제도로 인해서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네네. 정부는 자꾸 이게 경제 성장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도대체 이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 이런 불만을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우리 국민들의 형편이 되는 사람들의 일 권리 또는 휴식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이 제도를 네.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이거 끝나야지. 네. 여기에다 또 더 붙여서 내수 효과 저는 상당 부분 장기 휴일로 가면은
국외로 빠질 거라. 네. 그리고 그 공항이 북적거리는 것은 이미 우리가 그렇죠. 눈여겨봐왔던 사실 아닌가요? 저는 네. 그래서 이렇게 자꾸 갖다 대선 전 네. 보기 민망하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휴무를 가능한 즐길 수 있는 분들을 먼저 이 삶의 질을 위한 휴무권을 좀 보장을 한다. 그러나 내수의 부분은 조심스러워야 된다. 이 교수님의 정리 말씀이 사실 좀 현실일 것 같고요. 지난 메르스 때도 사실은 단기적 효과는 있으나 이게 근본적 해결은 못 된다라는 얘기도 같은 얘기인데 그렇다고 하면요, 교수님, 이 근본적 네. 효과로서 소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돈이 좀 있다면 사실 자영업자가 됐건 아까 일본, 미국 사례 처음에 비교해 그렇죠. 주셨습니다만 최저임금 인상도 그렇고 좀 소득이 해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휴식을 하기 전에 충분한 소득이 있어야 된다. 충분한 소득이 있는 분들이 있다, 우리나라에. 네네.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제도가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은 지금 하루를 먹고 살기가 힘들다. 네. 그런 차원에서 자꾸 정부가 어떤 일부 있는 형편이 되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버리면 네네. 60, 70, 80% 우리 국민들은 자괴감을 느낀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먼저 우리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네. 생활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소득을 이런 지원을 해주고 네네. 그리고 이런 휴일 제도는 자꾸 이렇게 떠벌릴 것이 아니라 네. 좀 조용히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 앞서 말씀하신 이 상대적 박탈감 문제도 있고요. 이 전 국민의 혜택을 누리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좀 조용히 신중하게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일면은 이번 10월 2일이 일단은 공휴일이 확정이 됐습니다. 10일 이상 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역시 이렇게 길게 쉬게 될 경우 역효과로서 좀 중소기업이나 영세상인들의 타격도 명백히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저는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네네. 왜냐하면 공장을 열흘 정도 이게 멈춰버리면 공장이 열흘만 가동을 중단하는 게 아니고 네.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려고 하면 네. 스위치만 올리면 공장이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재료도 준비해야 네. 되고 또 공장을 가동을 중지시키기 전에 또 한 2, 3일 준비해야 되니까 네. 앞으로 뒤로까지 따지면 거의 보름 동안 공장이 생산 설비를 가동을 중단한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큰 효과가 타격이 클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장을 쉬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계속 가동함으로 해서 또 재고 문제라든지 또는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네.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고 보는데 네. 어쨌든 쉴 권리 대세가 그렇게 네. 가야 하긴 하나 형편이 되는 데서부터 점진적으로 가자. 저는 그게 네. 제 생각입니다. 예, 휴가권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다면야 당연히 고민 없이 박수치겠지만 이런 부분들 고려하지 않는다면 조용히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프로그램 또 경제에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이고요. 참여해 주신 분들께 선물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공감사전은 휴가입니다. 휴가는 당연한 권리이고 또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이 휴가가 꿈인 분들도 참 많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7월 마지막 주와 8월 첫 주를 여름휴가 기간으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직장이나 학교 등 단체에서 일정 기간 쉬는 이 휴가 누리지 못하는 분들도 많고요. 또 이 휴가가 오히려 그늘이 되는 영세 자영업자분들도 많습니다. 국민의 휴가권, 쉬는 시간을 늘리는 것, 여러 가지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들 원칙적으로 또 실제 효과적으로 중요하고 옳은 일입니다만 그 일이 모두의 일이 될 수 있고 또 제대로 된 효과를 내려면 조금 더 신중하게 여러 가지 폐해도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휴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 여름 휴가 여러분은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방송에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생생경제1부 포스코 삶을 완성하는 품격 롯데캐슬과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듣고 경제 톱뉴스 시작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생생경제 2부는 경제 톱뉴스로 문을 여는데요. 오늘 공감사는 사전 주제가 휴가죠. 이 두 기자분 휴가십니다. 그래서 금요일마다 나오시는 참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이번 주 한 주간 경제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3시 27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 시각 주요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참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이 세제, 저희도 오늘 두 번째 인터뷰를 준비해 놨는데요. 세제 개편 방향이 윤곽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이제 올해 세법 개정안을 오는 13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고를 합니다. 네. 핵심은 조세 저항이 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의 명목세를 인상하지 말자. 네. 대신에 이제 부자 증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네. 우선 이제 초고소득자들이 이제 소득세를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현재 소득세를 최고 구간은 연봉 5억 원 초과일 경우 최고세율 40%를 적용하고 있는데 네. 정부는 이 최고세율 적용 과표 표준을 3억 원 초과로 낮추되 네. 40%인 현행 최고세율을 더 높이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3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금 2%를 더 걷겠다는 거고요. 네. 또 소득 분배 개선을 위해서 상속 증여세도 강화가 되는데 네네. 이 상속세하고 증여세는 사전에 미리 자진 신고하면 세금을 깎아주었습니다. 네, 7% 정도. 그렇습니다. 네네. 상속세의 경우는 한 6개월 이내, 증여세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자진 신고할 경우 세금 7%를 깎아줬는데 네네. 이것을 3%로 낮추겠다라는 거고요. 네. 또 하나가 금융소득, 이 예금과 이제 이자 수익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적용했던 종합과세 기준도 하향 조정되는데 네네. 현재 이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 이제 15.5%를 이제 원천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다른 소득이 있는지 이런 걸 합산해서 세금을 더 내도록 하겠다라는 거여서 네. 한마디로 이제 고소득자, 자산소득자, 대기업 대주주와 같은 경우에는 과세를 이제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됩니다. 예, 조세 정의에 더 포커스를 맞춘다 이런 취지던데요. 과연 적용되는 분이 얼마만큼인지 또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주춤하는가 싶더니 또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정부도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인데 실수요자들은 어떤가 이런 얘기거든요. 주택 맞습니다. 구입 부담이 커졌다 오히려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내 집 마련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금리 올랐고요. 집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다 주택 대출까지 강화되고 있죠.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 부담이 4년여 만에 가장 부담이 커졌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표하는 지수가 있는데 올해 1분기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네. 전국 평균이 59.3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네. 이게 지난해 4분기보다 석 달 만에 0.4포인트 올랐는데 이게 지난 2012년 4분기 후 4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네. 그럼 이제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게 뭐냐? 네네. 중간소득 가구가 표준 대출을 받아서 중간 가격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네. 이 숫자가 커질수록 부담이 늘어난다라는 의미인데 네네. 지역별로 보게 되면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제외한 전 지역의 지수가 다 올랐고요. 네. 특히나 서울 지역의 경우는 100이 넘습니다. 네네. 전국 평균의 2배 가까이 이 주택 내 집에 대한 어떤 구입 부담이 좀 커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이게 또다시 부동산 냉각으로 가게 되면 또 걱정일 수도 있는데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행권에서 마이너스 통장 대출 받으려면 신용등급이 이제는 최소 2등급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도 들어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유리알 지급 직장인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죠. 네. 급전 필요할 때 사용하고 여유자금이 있으면 마음대로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인기인데요. 은행권에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기 위해선 평균 신용등급은 2등급 정도는 돼야 가능했습니다. 네. 은행연합에 따르면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를 포함해서 시중에 17개 은행의 신용한도 대출을 받는 대출자들의 평균 신용등급을 따져보니까 네. 6월 말 현재 2.15등급이었습니다. 네. 보통 이 신용등급은 1등급, 최우량 등급에서 10등급,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가 되죠. 네네. 이 가운데 신용등급 1등급, 2등급은 그야말로 최상위 등급입니다. 우량 등급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네. 이럴 경우 이 금융 이력이 없는 사회초년생의 경우는 보통 한 4, 5등급 정도를 받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통장 대출 금융권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여기고 네. 결국은 오랫동안 우량한 금융거래 실적을 쌓아서 신용등급을 올려야만 은행권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가능하다.
그렇지 못할 경우 상대적으로 금리가 더 높은 이금융권이나 아니면 신용대출은 불가능하고 담보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그런 처지로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예, 앞서 소개해 주신 주택도 그렇고요. 이 금융도 그렇고 자꾸만 문턱만 높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9월부터 자동차 사고 과실이 50% 미만인 피해자는 보험료 할증 적용 받지 않는다고, 이거 사고만 나면 할증된다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맞습니다. 자동차 사고 나면 쌍방 다 정말 이 제일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게 바로 이 내 잘못이 없는데 왜 쌍방 과실로 분류가 되느냐. 예. 내가 피해자이면서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데 있어 왔죠. 네네네. 사실 자동차 사고에서 쌍방 과실이 아니라 100% 가해자 책임은 이 안전거리 미약 보고에는 없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는 9월부터는 다소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고 과실 비율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할증 폭을 달리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금융감독원은 이 과실 비율이 50% 미만인 피해자의 경우 네. 최근 1년 동안 발생한 자동차 사건 한 건에 대해선 보험료 할증 산정에서 제외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현행 자동차 보험을 보게 되면 가해자 피해자 구별 없이 사고 유무, 횟수에 따라서 보험료 할증이 똑같이 적용돼서 사고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하고 똑같이 네, 보험료가 맞습니다. 오르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걸 좀 개선하겠다라는 건데요. 다만 이제 교통법규 위반이나 난폭 운전 등으로 자동차 사고 원인이 좀 가해자한테 좀 클 경우 네. 현재와 같이 할증 기준은 적용이 됩니다. 예. 자, 이런 개선 방안들이 조금 또 정비 부문에도 투명함으로 이어질 것 같다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휴가철 요즘 가기도 어렵다, 저희가 앞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삼겹살 가격이 올랐다고요? 그렇습니다. 여지없이 휴가철만 되면 삼겹살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예외가 아닌데요. 지난달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삼겹살 가격을 조사해 보니까 네네.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지난달 주요 생필품 가격을 조사했더니 삼겹살 가격이 한 달 만에 9.6%, 10% 가까이 오른 겁니다. 네. 이 밖에 시금치, 오이, 호박 등 호박과 고구마 같은 이 식품 재료가 네네. 8에서 많게는 13% 넘게 올랐는데요. 네. 가장 많이 오른 것들 10개 품목 가운데 7개가 신선식품이었습니다. 네. 반면에 같은 기간 이제 고등어, 무, 감자, 닭고기, 배추 가격이 조금 하락했는데요. 어쨌든 이런 식품은 이제 언제, 어디서, 어떤 곳에서 사느냐에 따라 가격은 좀 달라졌는데요. 네. 시금치, 삼겹살, 오이, 호박, 고구마는 백화점에서 사면 안 됩니다. 상대적으로 제일 비쌌고요. 네네. 무하고 감자는 전통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했고, 네. 배추의 경우에는 이 대형마트가, 고등어의 경우에는 기업형 슈퍼마켓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저희가 이어지는 생생장바구니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실물가 지수도 이렇고 이런 식료품 물가가 올라가서 큰 걱정입니다. 오늘의 톱뉴스 어떤 거 고르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맨 처음에 전해드렸던 이제 부자 증세인데요. 네네. 사실은 부자 증세라고는 했습니다만 정말 가장 관심이 있는 세목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이 세원 특히나 가장 민감했던 법인세 그리고 보유세, 소득 면세자 축소와 같은 경인세 인상과 같은 이 굵직굵직한 세제 개편은 내년으로 미뤄졌거든요. 네네. 이 때문에 이제 이런 핀셋 증세로는 과연 새 정부의 복지 재원 약 178조에 달하는데 네. 이 재원 마련의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이제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예, 재원 마련 고민 해결 안 되고 있어서 답답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앞서 오늘의 경제 톱뉴스 중에서 가장 톱뉴스는 이 조세 정책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만큼 관심이 높고요. 또 이게 이렇게 보면 또 저렇게 보면 보는 각도와 관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조변석계, 아침과 저녁이 금세 달라진다 이런 말이죠. 경제부처에서 나오는 조세 정책 관련 이야기들입니다. 이 투자와 부의 이전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이제 고소득층과 또 상속세 등에 대한 조세정의 실현에 무게중심이 가고 있다. 이런 건 많이들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가 기존에 추진해 왔던 것과 또 국정기획위가 새롭게 마련한 공약에 따른 정책에 대한 차이도 있고요.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거지? 이런 것들에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강남대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뭐 유례없는 장미 대선 이후에 지금 막 빨리빨리 진행된다라고 했지만 조금 숨고르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조세 정책이 기존의 중장기 계획과는 좀 다른 변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감지되고 있거든요. 이 어떤 이유에서 또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숫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기존의 조세 정책은 박근혜 정부가 마련했던 조세 정책이죠. 네. 박근혜 정부가 했던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복지재원 135조 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고요. 네. 이때 비과세나 감면을 축소해가지고 20조 원을 마련하겠다. 네. 즉 세율 인상이 없이 20조 원 정도는 마련하겠다. 네. 나머지는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통해서 마련하고요.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의 그 숫자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는 135조 원이 이제는 178조 원으로 바꿔졌습니다. 그렇죠. 178조 원을 바꿔지면서 세율 인상을 통한 증세로 31조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135조 원과 20조 원이라면 네. 문재인 정부는 178조 원과 31조 원입니다. 네. 차이가 있다면 세율 인상을 통해서 하겠다. 이게 이제 큰 차이점입니다. 네. 두 번째는 그러면은 그 정책은 어떻게 바뀌어졌냐면 네네. 박근혜 정부 때는 그 세율 인상을 통한 기보다는 네.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겠다. 네. 그러고 나면 경제가 커지면 세수는 자연스럽게 증가되는 것 아니겠느냐. 네. 이와 같은 선순환 구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네네. 문재인 정부는 아니라 일단 우리나라가 양극화가 너무 심하다. 네. 소득 재분배 정책을 해야 되겠다. 네. 그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소득이 낮은 사람한테 정부가 보조를 해주든 아니면 소득이 높은 사람한테 증세를 통해서 그 거둔 세원을 갖다가 낮은 계층한테 이전하면 그 낮은 계층이 소비가 증가할 것이고 그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 이렇게 정반대되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서 소득 재분배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네네. 100억 원 소득이 있는 사람한테 현행 세율이 40%입니다. 네. 그러면은 40억 원 세금 내고 60억 원을 가져가는 꼴이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거 40%를 45%로 세율을 올리면 네. 45억 원 세금 내고 55억 원만 가져갑니다. 네네. 이렇게 증가된 5억 원을 네. 소득이 낮은 계층한테 복지 등의 이름으로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이것을 소득 재분배 효과라고 합니다. 예. 자, 세금 자체가 이미 이런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어 왔고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교수님께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박근혜 정부는 135조 원의 복지 세원 20조 정도 비과세 예. 감면을 철폐하는 이런 부분들로 마련해서 이른바 낙수 효과를 좀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였고 문재인 정부는 178조 원의 복지 예산을 세율 인상 등의 조치를 통해서 31조 원을 확보한 뒤 분수 효과를 주겠다. 약간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뭐 올해는 일단은 명목세율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뭐 내년에 일단은 계획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일단 눈에 띄는 것만 보면요. 소득세 최고세율 앞서 말씀하신 40% 설명하신 부분을 5억 원 초과해서 3억 원 초과로 좀 기준선을 낮춘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세목이 소득세입니다. 네네. 현행 소득세 세율은 6단계로 되어 있는데, 네. 5억 원 초과는 하여튼 100분의 40%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바로 밑에 단계가 1억 5천만 원 초과 5억 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1억 5천서부터 5억 사이 구간이 너무 넓습니다. 네. 그래서 5억 원 초과가 아니라 네. 3억 원 초과부터 40% 세율을 적용하겠다라는 것이 현재 네. 정부의 방안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이걸 좀 제대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어야 되려고 한다면 네네. 5억 원, 3억 원 초과부터 40% 세율은 뭐 마땅하지만 네네. 10억 원 초과서부터는 제 생각에 대해서는 네. 40%가 아니라 네네. 45% 정도 세율이 적용돼야 네. 그래야만 맞다고 봅니다. 세율 자체를 올려야 되는군요.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런 부분들 지금 좀 더 구체화 시킨다라고 하면 이 10억 원 초과에 대해서는 또 조금 더 세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네, 맞습니다. 예. 소득 재분배라는 개념에서 많이 번 분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분들은 적게 내고 혹은 도움을 받고 이런 차원인데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바로 상속세, 증여세 공제율 얘기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좀 여러 가지 굉장히 상속세를 안 내려시는 분들도 사실 있고 여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제율도 마련돼 있는데 이것도 축소한다. 오히려 역효과 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건 좀 전문적인 얘기입니다. 네네. 우리 소득세하고는 다릅니다. 네. 상속세나 증여세 납세의 의무는 이건 신고제가 아닙니다. 네. 신고는 덤으로 하는 거고요. 네네. 상속세나 증여세는 100% 정부가 조사함으로써 시작되고 종결됩니다. 네. 반면 소득세는 납세자가 신고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고 네. 신고일 이후 5년 동안 세무조사가 없으면 그대로 종결됩니다. 네. 즉 소득세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5월 달에 신고하면 신고세액으로 10%를 공제해 주지만 네네. 상속세나 증여세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정부가 반드시 세무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상속세나 증여세 납세자가 신고 잘하면 납부세액에서 현재 7%를 공제해 주는데 네. 사실 이것은 세법 논리상 별 의미가 없는 공제입니다. 네. 잘 더 신고해라라고 하는 것인데 네네. 신고를 잘하든 못하든 정부가 어차피 한번 세무조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7%에서 3%를 축소한다라고 하는데 네. 가능한 한 더 축소하는 것이 제 생각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좀 유명무실하다 이런 느낌도 있네요. 예, 맞습니다. 네네. 그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상 굉장히 많은 금액 이하는 한 5억인가요? 네. 예, 그 이하는 뭐 상속세가 사실 없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네네. 배우자 같은 경우는 30억까지는 사실은 없도록 현재 디자인 되고 있거든요. 네네. 상속세나 증여세가. 네. 상속세, 증여세가 전체 세수가 약 4조 원뿐이 되지가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 총 세수가 240조 원을 감안한다면 네네. 사실 이와 같은 그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 공제율을 네. 과감하게 축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의 얘기를 해왔었고요. 이 사실 지금 뭐 서민 영세업자 세제 지원 확대 이건 이제 여러 가지 기존에 해왔던 정책에서 조금 더 이 부분을 확대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이것은 정말 우리 국민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서민층이나 영세사업자도 세금은 다 냅니다. 네. 부가가치세도 내고 있고 취득세나 등록세, 주민세 다 납부를 합니다. 네. 다만 이분들이 세금을 안 내는 분야가 소득세 분야입니다. 네. 소득세는 소득이 없으니까 지금 안 낼 따름인 것이죠. 네네. 이것은 다른 의미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정부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근로장려세제라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근로장려세제가 현행 23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조금 더 공제를 더 많이 장려세제 금액을 더 많이 해주겠다. 네네. 두 번째는 월세세 공제율이 있는데 네. 우리가 월세 사는 사람들 네네. 10%에서 12% 정도로 상향 조정해주겠다. 네. 그 대상도 좀 확대하겠다라고 네네. 하는 게 있고요. 반면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조금 더 확대해주겠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 네. 그럼으로써 기본적으로 청년층 고용을 늘리고 이들이 또 일정 기간 되면 다시 소득세 납세자로 되겠지요. 네. 저와 같은 순선함을 꾀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어떤 직접적인 세금 지원의 얘기가 아니고요.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제도적 지원책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얘기들 지금 쭉 조목조목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사실 좀 경유세도 그렇고 지금 이 나온 여러 가지 세제안도 그렇고 기재부는 이제 경제, 나라 살림을 주로 사는 이제 정부 부처인데 네. 국정기획위는 이제 이 전체적인 공약들을 이제 실질적인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이제 한시적인 부서인데요. 네. 좀 의견이 상반돼서 많은 분들이 혼선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원래 엇박자가 좀 나기도 하는 건가요? 네, 원래 엇박자가 납니다. 네. 이 얘기는 그야말로 자기 머릿속에 있는 아이들을 애들 한번 언론에 내놓아서 네네. 여러 가지 여론의 반응을 보고 그건 마지막으로 또 다시 철회나 네. 보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기재부 입장은 정부의 마지막 정부가 마지막 구현 네. 아니겠습니까? 네네. 조세를 확정하는 그러다 보니까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경유값 논란도 사실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우리나라가 경유 휘발유보다 경유값이 낮다.
네. 그런데 경유를 많이 쓰니까 미세먼지가 많이 늘어가더라. 네. 그러니까 담배값 인상의 논리처럼 네. 우리나라도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경유를 덜 쓰는 것은 분명히 맞는 것이죠. 네. 거기까지는 맞는데 그러면은 지금 경유를 많이 쓰고 있는 서민층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경유값을 올리는 것은 나름 타당하지만 그러나 경유값을 올림으로 해서 서민층들이 네. 부담하게 될 그 재정적인 부담을 정부가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 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참 많은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경유 소비량이 안 줄어들 거다라는 전망도 있고 해서요. 네. 저희가 이 부분은 별도로 따로 한번 떼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였습니다. 행복한 살림살이 생생장바구니. 네,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 먹거리 또 한 주간의 여러 가지 장바구니 정보 미리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용 대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피디님 안녕하세요. 예, 정말 여기도 비가 많이 왔는데 거긴 어떻습니까? 저희 쪽은 의외로 비가 안 오고 있어요. 네. 거긴 비가 많이 왔다면서요. 예. 이 낮과 또 서울의 차이가 있는데요. 서울은 지금 에어컨 틀지 않으면 참 견디기 힘들 정도입니다. 곧 복날도 다가오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1년에 3번 있는 복날 중에 첫 번째인 초복이 이번 주 수요일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피디님, 이 복날의 의미가 어떤 건지, 왜 보양식을 먹는지 혹시 아세요? 예전에는 제가 복 받으라고 먹는 날인 줄 알았는데요. 알고 봤더니 엎드릴 복 이런 뜻이죠.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복날은 가을의 기운인 음기가 여름 양기에 눌려있는 날이라고 합니다. 아, 네. 그래서 복날의 복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엎드릴 복자인데요. 네. 이 한자 모양을 보면 사람 인의 개 견자가 합쳐져서 사람이 개처럼 엎드려 있다고 하는 거래요. 네. 그래서 가을 시원한 기운이 아직 더우니까 땅을 뚫고 나오지 못한다는 거고 네. 이 무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보양식을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 보양식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 엎드릴 복자의 설명을 듣고 또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날 하면은 역시 좀 건강에 도움되는 음식들 많이 드시잖아요. 뭐 삼계탕, 추어탕 이런 것들 많이 드시고 또 서울에서는 민어 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요. 그 민어도 많이 드시죠. 네. 이 복날 이겨내기에 제경인 음식을 꽂자면 신기한 게 팥죽이 더 들어있어요. 아, 팥죽이요? 네, 복날에 무슨 팥죽 싶을 수 통진날 아닌가요? 그쵸. 네. 의외로 옛 조상님들은 이 팥죽을 초복부터 말복까지 먹었다고 합니다. 네. 이 팥죽을 먹으면 체내 열기를 식혀주고 질병에도 걸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대요. 예. 자, 그 외에 또 삼계탕 빠뜨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 삼계탕을 이제 또 집에서 요리하실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네. 이 무더위에 생닭 조리하실 때 캠필로박터균이라는 걸 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캠필로박터균 뭔가요? 이 균은 식중독을 유발하는 균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네. 70도에서 1분만 끓여도 금방 죽는 균이지만 네. 조리하시면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네. 집에서 요리하시다 보면 닭을 손질한 후에 그 칼로 다른 재료를 손질할 때가 있잖아요. 네네. 제대로 씻지 않은 채 이것저것 손질해버리면 이 균들이 다른 재료로 다 옮겨가 버립니다. 그래서 닭을 아무리 잘 끓이셨더라 하더라도 네. 손질 과정에서 다른 식재료가 오염될 수 있으니까요. 네. 끓이는 것도 신경 써야겠지만 조리하는 전반적인 과정도 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 요즘 뭐 햄버거명 때문에도 걱정 많으신데 여러분 조리할 때 이렇게 잘 분리해서 깨끗이 안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팔팔 끓이셔도 자 조심하셔야 그렇습니다. 되겠고요. 네. 그러면 닭고기 포함해서 물가 동향 한번 알아보죠. 네,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복날 수요로 인해서 닭고기 가격 살짝 오름세 보이겠는데요. 네. 1kg짜리 닭 한 마리가 5,500원 정도 하는데 좀 올라도 다행히 작년 이맘때 평년 동기와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는 편이니 네. 구입하셔도 괜찮겠고요.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적상추는 가격이 좀 오르겠어요. 왜냐하면 고온다습한 날이 계속되면서 잎이 시들시들 녹아버리기 때문인데요. 네. 출하 물량 감소하면서 100g에 730원 정도 하던 게 조금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깨끗하고 안전하게 집에서 삼계탕 보양식으로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지갑이 시원하게 이렇게 가격이 내려가는 품목 알려주시죠. 저렴해지는 품목도 있는데 이 초복을 맞아서 닭고기와 장어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내려가는 품목이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 삼겹살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돼요. 삼겹살은 100g당 2,100원대였는데요. 공급 물량도 원활하고 수요가 보양식으로 몰리면서 시세가 더 내려갈 것으로 보이고요.
토마토와 멜론도 7월 되면서 공급 물량 증가했고 네. 그리고 이 제철 과일인 자두나 복숭아로 수요가 분산되면서 두 품목, 이 토마토와 멜론 모두 가격이 약간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토마토와 멜론 여름에 잘 어울리는 음식들이고요. 삼겹살 이 나들이 갈 때는 또 많이 사 먹어서 오르지만 또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내려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가격 잘 비교해 보시고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 주말 시민 캠페인도 있었는데 동물복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요즘 뭐 사 먹는 음식 중에도 동물복지 음식 이렇게 표시가 되기도 하고 이게 뭔가요? 이 동물복지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 대충 감은 오는데 네. 정확한 의미 아시는 분들은 드물 것 같아요. 맞아요. 동물에게 주어진 환경 조건이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으로 얼마나 편안한가를 의미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네. 동물에게도 사람처럼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보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 동물들의 멸종을 막기 위한 동물 보호 운동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거 사실은 사람도 힘든데 동물까지 언제 챙기냐 이런 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대신 그래도 이제 정부에서 앞장서는 게 있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꾸준히 밝혔던 동물복지 확대가 과연 실현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대선 공약으로 반려동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제시했거든요. 네네. 또 최근 동향을 살펴보자면 이번 네. 달에는 서울시 최초로 상암동에 동물복지 지원센터가 개관한다고 합니다. 네. 센터에서는 유기동물 구조, 입양, 보호자 교육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 하고요. 예. 게다가 지자체에서도 동물복지형 축산을 도입하는 곳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예, 동물이 복지를 받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도 줄어들고요. 인간도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였습니다. 네,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참 휴가에 대한 꿈들 많이 꾸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라는 얘기 다 마찬가지 문제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 상대적 박탈감 정말 중요한 얘기라고 해주신 0474님 의견도 감사드립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 삶을 완성하는 품격 롯데캐슬과 함께했습니다. 4809님 생산성이 문제입니다라는 지적도 해주셨고요. 1642님 몸이 아파서 쉬지 못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쉬어야 됩니다라고 하셨고요. 아까 0474님 현실은 또 다릅니다라는 얘기도 좋습니다. 6081님께 원마운트 스노우파크 티켓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직장 다닐 때 자영업 할 때 일하느라 휴가 한번 못 가본다고 하셨는데요. 시원한 겨울 느끼고 오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